네,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이제 XRPL의 이제 변화랑 이제 지금 EVM 사이드 체인이 조금 핫한 것 같은데, 요거 관련해서 좀 분석을 해봤고요. 좀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가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사실 발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강하고 계신 잘 아시는 분들께서 혹시 첨언이나 뭔가 틀린 부분 있다면 한번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노파심에 요거 기초적인 내용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리플이라고 부르는 이제 XRP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리플은 세계 최대죠, 사실 엔터프라이즈 부문에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솔루션 회사의 이름이자 결제 프로토콜의 이름이 리플이고요. XRP는 리플 서비스에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이자 XRP 레저라고 하는 메인넷의 네이티브 토큰입니다. 그리고 XRP 레저는 리플이 주축이 되는 레이어 1 퍼블릭 블록체인이고요. 오늘은 다루지 않겠지만, 이제 리플의 ODL이나 CBDC 같은 서비스도 이제 XRPL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창 개발 중인 이제 XRPL EVM 사이드 체인은 XRPL 메인넷에 EVM이 이제 호환되는 사이드 체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크게 요 네 가지 이름들이 이제 섞여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두 다 다른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하기 전에, XRPL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의와 특징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L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플이 주축이 돼서 개발 중인 레이어 1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RPL에 있어서 리플이 사실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긴 한데, 사실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오픈소스 네트워크고, 리플도 이제 XRPL의 주요 기여자 중 하나일 뿐이고, 이제 누구도 블록체인을 소유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처럼,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리플하면은 이제 금융기관 전용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사실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XRPL의 전체 트랜잭션 중에 한 60%, 70%, 한 80%까지 대규모 플레이어, 금융기관이나 정부나 요런 이제 큰 기관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리테일 단에서도 디파이나 NFT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트랜잭션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리테일과 홀세일 둘 다 이제 포션을 좀 늘리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규제 이슈가 일정 부분 좀 해소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XRPL은 페이먼트 중심으로 CBDC나 그다음에 이제 RWA 토큰화, 그다음에 이제 디파이 이런 여러 가지로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중심인 네트워크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릴 이제 EVM 사이드 체인은 사실 XRPL에 EVM 사이드 체인 말고도 이제 루트 네트워크나 자하오 등의 이제 사이드 체인들이 별도로 존재를 해요. 물론 이제 EVM 사이드 체인 외에 이제 퓨처버스의 루트 네트워크나 이제 이 리플의 이제 지갑이죠. 썸 지갑 개발사인 리플랩스가 개발한 자하우. 아마 루트 네트워크는 이제 퓨처버스가 이제 메타버스 위주로 아마 많이 좀 개발을 하고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면 루트 네트워크는 이제 AI랑 이제 메타버스 기업인 이제 퓨처버스가 개발한 사이드 체인이고 XRP를 이제 가스 토큰으로 사용도 하고 XRP의 기반의 NFT 아마 표준이 XLS20일 거예요. 요거 이제 스탠다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하오는 이제 XRPL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특별한 프로그래밍 옵션을 제공하기 좀 어려웠는데 여기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의 좀 경량화 버전인 훅스를 지원을 했죠. 자하오가. 그래서 훅스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XRPL은 요 5가지의 주제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정식 로드맵은 아니지만, 리플레이 CTO인 이제 데이비드 슈워츠가 최근 9월에 진행된 이제, 에이펙스 2023에서 요 5개의 주제를 강조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BCE, EVM 사이드 체인하고, 이제 크로스 체인 브릿지랑 AMM에 대해서 간단한 디자인 정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깜냥이 좀 안 돼가지고, 되게 디테일한 부분은 좀 다루기 어렵겠지만, 조금 더 지역적으로 보면은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좀 집중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일단 XRPL EVM 사이드 체인은 한마디로 이제 XRPL 메인넷에 EVM이 이제 호환되는 사이드 체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EVM 사이드 체인은 이제 코스모스 SDK 기반으로 이제 피어시스트라는 이제 개발사랑 리플이 이제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이드 체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레이어 1들이 대부분 이제 뭐 레이어 2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 사이드 체인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폴리곤의 이제 GK EVM이나 BNB 체인의 이제 BNB 스마트 체인이나 요런 거랑 이제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RPL과 이제 EVM과 호환된 EVM 사이드 체인이 좀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 EVM 사이드 체인을 만들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사실 이더리움 개발자 생태계를 온보딩 시킨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이더리움 개발자 솔리디티 이제 언어로 개발이 가능한 개발자들을 XRPL 생태계로 유입시켜서 다양한 DApp을 개발하고 생태계를 확장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다른 블록체인에 이제 기존 스마트 컨트랙트를 약간만 변경해서 가져와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이제 덱을 스마트 계약으로 배포해서 출시 시간 단축하고 DApp을 실행하는 데 수정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지금 XRPL은 이제 어떤 큰 변경 사항의 경우 이제 프로포저를 올려서 거버넌스 투표 해가지고 수정 승인 거버넌스가 아니라 아마 어, 리플에 이제 수정 승인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절차들이 있었지만 EVM 사이드 체인을 이제 빌딩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생태계가 급격하게 확장될 수 있다라는 논리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기존의 한계를 좀 보완을 하고 생태계를 성장시키는 게 이제 촉매제가 되는 게 EVM 사이드 체인이 될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XRPL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안과 안정성을 위해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하오의 이제 훅스나 EVM 사이드 체인을 출시하면서 많이 좀 전략을 수정하고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뭐 훅스는 사실 스마트 컨트랙트랑 그 원리는 똑같고요. 대신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래와 같은 예시로 이제 훅스를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변형된 형태로 사용을 하다가 이제 EVM 사이드 체인이 출시 예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참 개발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EVM 사이드 체인과 사실 뭐 별개라고 보면 별개지만 결국은 EVM 사이드 체인과 XRPL을 연결하는 크로스 체인 브릿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크로스 체인 브릿지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XRPL과 이제 XRPL EVM 사이드 체인을 연결하는 구조인데 전통적인 이제 락앤민트 방식 이제 랩핑해가지고 이제 발행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락앤민트니까 이제 소각될 때도 이제 버넷민트 방식이겠죠. 아무튼 락앤민트는 뭐 다들 잘 아실 것 같지만 쉽게 말해서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자산을 이제 잠금 동결시키고 다른 네트워크에서 이제 그 자산과 가치가 동일한 랩트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이고요. 만약에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이 브릿지 사용자가 메인 체인에 XRP 토큰을 락을 시킵니다. 동결을 시키고 두 번째로 이제 중개인, 요 이제 브릿지의 중개인이 브릿지 사용자가 체인에 XRP 토큰을 동결시킨 사실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인이
사이드 체인에 서명된 메시지를 보내고 마지막으로 사이드 체인에서 XRP 토큰과 가치가 동일한 뭐 여기 나와 있는 EXRP나 혹은 이제 뭐 WXRP 이런 토큰을 발행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브릿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메인 체인과 사이드 체인과 이제 대비되는 이제 잠금 체인과 발행 체인이라는 두 개의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구조의 증인 서버라는 이제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뭐 잠금 체인은 주로 메인 체인이 될 거고 뭐 발행 체인은 아마 사이드 체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 이제 잠금 발행 체인들은 모두 독립 노드와 검증자가 있는 이제 병렬 네트워크로 작동을 하고요. 다른 브릿지의 이제 중개인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감시 서버, 증인 서버가 존재합니다. 증인 서버는 잠금 체인과 발행 체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 중립적인 증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잠금 체인이나 발급 체인에서 어떠한 이벤트가 이제 발생을 하면은 그 증거를 제공하는 서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증인 서버는 뭐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검사하지도 않고 뭐 다른 증인 서버와 협력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대신에 체인에서 트랜잭션만 수신하는 구조. 그래서 뭐 어떤 특정 체인에서 이제 관심 있는 어떤 특정한 이벤트를 감지를 하면은 이제 증명을 생성하고 트랜잭션을 사용해서 해당 이벤트에 대한 증명을 이제 제출하는 형태. 그리고 요 체인에서 일정 서명 정족수가 모이면은 자금이 이제 토큰이 발행되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증인 서버는 이제 최대 32개까지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프로세스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요 아래와 같이 진행이 돼요. 뭐 예를 들어 브릿지 사용자가 트랜잭션을 통해서 대상 체인에 이제 클레임 아이디를 생성하고 브릿지 사용자가 이제 소스 체인에 클레임된 아이디를 첨부해서 증인 서버에게 제공하는 보상 금액을 포함한 커밋 트랜잭션을 제출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증인 서버에게 제공하는 보상 금액이 일반적인 이제 밸리데이터에게 이제 제공되는 뭐 그런 이제 뭐 생성 보상이나 수수료 보상이나 검증 보상이나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증인 서버는 자금이 잠기거나 혹은 이제 소각이 될 수도 있죠. 역으로. 그 잠기거나 소각되었다는 증명에 서명을 하고 대상 체인의 트랜잭션으로 제출을 하고요. 요게 이제 뭐 하나의 증인 서버 혹은 이제 여러 개의 증인 서버의 정족수가 이제 충족이 되면은 목적지 이제 체인에서 자금을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뭐 대상 계정이 이제 초기 이제 송금 데이터에 이제 포함되면은 바로 이제 자금이 분배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목적지 체인에서 클레임 트랜잭션을 별도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자동으로 이제 감시 서버, 증인 서버들에게 분배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XRP의 크로스체인 이제 브릿지의 디자인 관련해서 이제 개발 포럼에 되게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계속 봤는데 이해를 못 해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 증인 서버가 약간 기존의 XRPL의 이제 UNL, 고유 노드 목록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뭐 고유 노드 목록은 신원이 공개된 엔터티에 보상을 받지는 않지만, 증인 서버도 결과적으로 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POS의 밸리데이터처럼 뭐 트랜잭션 검증하고 보상받는 구조가 아니라 트랜잭션 제출 시에 증인 서버에 이제 보상을 포함시킨다는 점이 좀 다른 구조인 것 같은데요. 아마 XRPL의 이제 기본 특성들이 좀 많이 반영된 브릿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 크로스체인 브릿지는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XRPL의 이제 AMM을 이제 New AMM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기존의 이제 XRPL의 덱스는 오더북 방식을 활용을 했다라고 해요. 오더북 방식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매수자와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하고 이제 수량을 실시간으로 이제 보여준 다음에, 뭐 맞으면 이제 매매가 성사되고, 뭐 이런 호가창 거래 방식으로 이제 주로 이제 업비트 같은 중앙화 거래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인데요. 이 XLS 이제 요 제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오더북 방식의 AMM 자동화된 마켓 메이커를 결합한 형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상호 운영이 좀 가능하다라는 건데
오더북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편의성은 되게 좋지만 유동성이 낮은 자산 같은 경우에 좀 거래 체결이 좀 어렵고 슬리피지도 비용이 이제 좀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제안해서 요걸 AMM까지 결합하는 형태로 이제 반영이 됐는데 고유 자산 이제 페어마다 단일 AMM 인스턴스를 이제 생성할 수 있게 만드는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닥스에서만 보고 프로덕트를 못 봐가지고 구체적인 그림을 잘 모르겠긴 한데, 일단은 XRPL의 이제 AMM 같은 경우에는 아마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해킹이나 공격을 당할 위험은 상대적으로 좀 낮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요 AMM도 알고리즘 통해서 가격 정하고 아마 기존 이제 오더북에 추가로 사용될 수 있는 옵션 형태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XRPL 특성에 따라서 이제 MEV나 이제 프론트 러닝이 이제 없다라는 것인데요. MEV는 아마 다들 잘 아시겠지만, 네트워크의 이제 채굴자들이 블록에 담기는 이제 트랜잭션들을 임의로 이제 포함시키거나 혹은 빼거나 혹은 순서를 바꾸거나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추출해낼 수 있는 수익을 의미를 하고요. 프론트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MEV의 이제 일종으로 공격자가 목표 트랜잭션을 이제 멤플에서 이제 포착하고 이 트랜잭션이 처리되기 전에 이제 공격자 트랜잭션이 먼저 처리될 수 있도록 더 높은 가스비를 이제 제출해가지고 공격하는 거. 요 프론트 러닝과 이제 MEV가 XRPL 특성에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보면은 XRPL은 이제 블록 생성에 대한 보상이 없는 네트워크잖아요. 따라서 합의 알고리즘 자체가 POA 이제 뭐 이런 이제 알고리즘인데 기본적으로 여러 이제 밸리데이터가 여러 검증인이 특정 트랜잭션 세트에 이제 합의를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검증인들도 이제 수가 많이 적은데 이 고유 노드 목록 UNL이라고 하는 이제 하위 노드 집합도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이 UNL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증인들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검증인 리스트를 의미를 하는데 어쨌든 이 검증인 리스트 UNL이 선발돼서 이 UNL에게 합의 및 검증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XRP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노드를 운영을 하고, 여기 아마 그 밸리데이터, 그 UNL을 제외한 다른 밸리데이터들한테도 이제 확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수의 검증인들에게 이제 신뢰를 받는 노드를 선정을 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UNL에 이제 포함을 시키는데, 결과적으로 이 UNL들이 특정 블록의 이제 트랜잭션에 대한 합의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다른 이제 블록체인의 가스 수수를 기준으로 트랜잭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단일 검증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MEV나 프론트 러닝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 XRPL 이제 AMM의 특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연속 경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요 연속 경매 메커니즘은 쉽게 말하면 24시간 동안 경매 슬롯을 가지고 있는 트레이더, 보통 이제 아비트라저겠죠. 요 아비트라저에 대해서 할인된 거래 수수료, 거의 제로의 수렴하는 수수료를 제공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트레이딩 하게 되면은 이제 덱스에서 이제 트레이딩 같은 거 하면은 변동성이나 이제 비대칭 거래로 인해서 풀 안에 있는 자산의 이제 가격, 상대적인 가격이 외부의 이제 시장과 좀 큰 폭으로 차이가 나거나 동기화되지 않으면은 AMM이 자동으로 가격을 조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아비트라저가 개입해가지고 이 균형을 맞추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비트라저는 거래 이익이 이제 수수료를 초과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혹은 뭐 도박이 이제 트레이딩해서 이제 좀 낮은 확률에 이제 베팅하는 그런 이제 행동들을 취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런 이제 비효율적인 행동들이 유동성 공급자는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풀의 거래량이 어쨌든 감소를 하니까 이익이 줄게 되고 차익 거래자도 이제 풀의 비용으로 차익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얻게 되니까 유동성 공급자 이제 손해가 커지는데
이 연속 경매 메커니즘을 통해서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이제 방법으로 좀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나 LP 토큰 단위로 이제 경매 입찰에서 그 경매 슬롯을 낙찰받는 그 경매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슬롯을 이제 LP 토큰으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면은 24시간 동안 거래 수수료가 거의 제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름이 딱 연속 경매 메커니즘이라서 누군가가 이 경매 슬롯 보유자보다 높은 입찰가를 제시를 하게 되면은 그 경매 수익금의 일부가 이전 슬롯 보유자에게 분배가 돼요. 그리고 이 경매 수익금, 즉 LP 토큰 이제 경매를 통해서 풀에 모인 이제 LP 토큰의 일부가 소각돼서 풀에 이제 LP 토큰 보유자의 지분, 유동성 공급자의 지분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이 구조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차익 거래자와 유동성 공급자 둘 다 어느 정도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림이 아니냐라는 메커니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게 이제 싱글 사이디드 리퀴디티인데 요거는 이제 뭐 한국어로 표현을 하면은 뭐 단면 유동성 공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일방향 뭐 유동성 공급. 쉽게 말하면 이제 하프 스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프 스왑은 어떤 이제 우리가 일드 파밍 할 때 이제 뭐 보유자산의 절반을 수합해가지고 페어 맞춘 다음에 이제 제공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 XRPL에서 제공하는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치의 절반이 자동으로 쌍을 이루는 자산으로 변환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XRPL의 이제 AMM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자가 특정 풀의 단일 자산만 예치를 하고 자산 가치의 절반이 자동으로 자산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좀 간편하다. 사실 요거는 UX적인 기능인 것 같아요. 뭐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고 당연히 이제 수수료 받는 거고요. 수동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2단계를 이제 1단계로 줄여준다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은 뭐 USDC XRP 페어에 뭐 XRP 풀에 뭐 $100의 이제 XRP를 입금하려는 경우 자동으로 50%가 USD로 변환돼서 동일한 금액으로 입금되는 이런 하프 스왑 구조를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XRPL의 이제 EVM 사이드 체인 그리고 크로스 체인 브릿지 AMM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인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뭐 예전부터 XRP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어 왔었던 것 같아요. 좀 너무 중앙화되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고, 뭐 페이먼트 외에는 뭐 별거 없는 것 같다. 라는 얘기도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되는 이런 제안들이나 혹은 프로덕트나 서비스들을 보면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 근 10년 동안 XRP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더리움보다 아마 더 많은 거래량을 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구조 자체가 중앙화돼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사고 한 번 없이 그래도 계속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좀 집중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이제 리플 홀더분들이 아마 업비트에만 들어가 계실 거잖아요, 지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유는 하고 있는데, 뭐 스테이킹이나 뭐 DApp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그냥 묵혀만 놓고 있었는데, 글로벌 시가총액 이제 5위에다가 하루 거래량,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투자와 변화들이 결국은 XRP에 잠들어 있는 유동성을 이제 깨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XRPL 관련해서 뭐 되게 긍정적이고 뭐 제가 뭐 맥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리플 이제 자체의 어떤 페이먼트라는 강점, 요런 이제 강점 자체도 어쨌든 리플의 이제 고객사인 300개 정도가 이미 서비스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요런 이제 뭐 RWA든 뭐 디파이든 요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페이먼트 시스템의 이제 기초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XRPL의 잠재력은 어느 정도는 확실한 것 같다.
그리고 뭐 국내에서도 뭐 여러 이제 팀들이 이제 관련 프로덕트를 좀 빌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투자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기존의 내러티브에서 많이 확연히 바뀐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으니 좀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출처는 여러 이제 독스와 잘 만들어진 리서치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